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 미국 장이 끝나기 직전이죠. 뭐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길래 어쨌든 오늘 발표가 된 그 연준 형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연준 형님 또 그 밑밥 깔죠. 그냥 뭐 경기는 안 좋다. 뭐 결론이 그래요. 결론은 안 좋다. 안 좋은데 시장이 박살나면 내가 언제든지 지원은 해줄게 라고 이야기만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아직 유동성을 굉장히 과감하게 투입시키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그 실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나온 기사예요. 뭐 이건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도전에 맞서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본인도 모르는 거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파월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뭐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뭐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의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잠재적 사업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구제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려해왔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450억 달러 이상 제공했다. 요즘 450억 달러 요거 뭐 간의 기별 단어죠. 뭐 처음에 뭐 2조 달러,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450억 달러.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미국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는 걸 봐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늘 얘기했던 그 PMCCF랑 그 세컨더리 마켓 CCF, 지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꼬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 요게 제일 큰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YCC인가요? 어쨌든 요게 아직까지 빵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요 SMCCF가 요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그 영어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요거 이제 한 87억 달러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알고 있던 게 70억 달러. 총 2,500억 달러 중에 아직까지 87억 달러.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YCC라는 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YMCCF라는 게 그 어쨌든 일드 커브 컨트롤, 그 금리를 그 장단기 금리차를 고정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보통 단기가 좀 비싸고 물론 장기적으로 갈 때 금리가 가장 높고 뭐 단기일수 좀 짧아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10년 뒤에 받을 돈인데 이자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거를 고정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지 않게, 요 선에서만 움직이게 연준이 방어를 해주겠다. 뭐 요런 식으로 꺾이지 않게. 반대군요. 요런 식으로 반대로 꺾이지 않게 유지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 YCC라는 거를 연준 쪽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실물 경제와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연준이 강제적으로 이걸 맞춰줘 버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괴리가 발생했고, 그게 괴리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채권 시장이 박살나요. 채권 시장이. 근데 이 주식 시장이 박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이 채권 시장이 박살나는 건데, 그 지금 investing.com 뭐 채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솔직히 YCC가 뭘 의미하는지, 왜 연준이 쉽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본질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주가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뭐 판단은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고 일단은. 근데 지금 그 연준 형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돈은 지금 아끼고 있다. 돈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왜냐면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또 엄청난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굳이 여기서 오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오늘 발표에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미지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희한하게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나스닥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선물 시장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선물 시장을 봐야 유럽이랑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도 이제 양전에서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좀 뭐 하락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도 이제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는 뭐 호재거리가 없는데도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진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 뭐 건설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뭐 본인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르면서 뭐 그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다 보면 기업이 이제 투자를 늘리고, 뭐 그러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럼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계속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실시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근데 그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계속 집값도 올랐고 경제도 계속 좋아졌고,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던 거죠. 왜냐면 돈이라는 거를 시장에 이만큼 유통을 시켰으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요만큼 좋아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안 좋다라는 개념과 그 자산 시장에 대한 그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와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뭐 경제가 좋으니까 뭐 집값이 올랐다, 뭐 주식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돈이라는 거를 계속 풀어 제끼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자산시장만 간 거예요.
주식시장이 간 거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려면 그 미국 GDP의 70%를 견인하고 있는 그 소비, 이 소비 시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운 그 자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소비를 하지 않고 그 20, 30대 애들이 주식에 목숨을 걸고 있는 아주 이상한,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올 겨울에 그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진짜 또 한 번의 쇼크가 온다고 하면 뭐 미국이라고 3조 달러씩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풀어봤자 실질적으로 그 딱 계층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터져도 문제 없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런 계층들을 봤을 때 돈은 다 주잖아요. 다. 솔직히 여기 위에는 안 줘도 돼요. 이 사람들 먹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밑에 층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고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 같이 돈을 준다. 초특급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적 완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일단 대출이 쉽고 뭐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겠죠.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 쪽으로. 보통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한국 사람이 그 쌀을 뭐 한 1톤씩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식욕이 왕성해져서 그냥 뭐 쌀을 한 2톤 정도 먹게 됐어요.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쌀을 늘 1톤씩만 생산을 하는 국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쌀값이 폭등해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인데,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로 공산품 같은 경우 어떤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전부 다 다운을 시켰어요. 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좋은 TV나 컴퓨터 굉장히 고가형으로 비싸게 잘 만들죠. 중국 그 일반 소비자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저가형 제품을 계속 내놔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은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냥 중국이 만들어내는 싼 제품이 이제 미국 그 국민들에게도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나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뭐 홍콩 보안법 이거 또 내일 되면 말 바꿀 수도 있어. 미국이 또 뭐 에이 뭐 내가 너한테 특별지위를 다 뭐 해제하지만 뭐 이거 잠깐 내가 쇼맨십으로 해야 돼. 왜냐면 도란프가 대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막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가정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이 중국 꺼져, 중국도 미국 난 너 필요 없어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저가형 상품들을
수입할 수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미국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뭐 미국에서 직접 다 생산해서 뭐 쓰겠다. 미국인들이 그 뭐 월급을 시간당 2만 원 받다가 1만 원 받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뭐 2만 원 준다고 칩시다. 그 인건비로 절대로 제품을 저렴하게 못 만들고 그 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월에 한 10만 개씩 만들던 거를 미국이 월에 10,000대씩 만들어서 이 단가 자체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10만 대를 생산하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 미국이란 나라가 지그들 막 스스로 생산한다고 해서 뭐 공급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절대 싸게는 못 만든다는 거. 그러면 그 미국인들이 평소에 그 소비하던 그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첫 시작입니다. 시작. 거기에다가 이제 돈도 막 찍어내고 있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지금 막 얘기 나오는 게 뭐 디플레이션 우려하는데 디플레이션 이거는 우려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뭐 특별지휘권 다 해제를 시켜서 서로의 교역 관계가 끊긴다고 하면 미국 경제에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그 문제가 그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다 보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은 기업들 다 박살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좀 세게 나왔죠. 뭐 미국 너 좀만 더 간섭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 너도 조심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히토류 같은 카드도 있죠. 물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미국도 이제 공급을 언젠가는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카드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히토류를 싸게 공급하는 거랑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공급해서 비싸게 만든 히토류랑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셰일 오일.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기름을 생산했다라고는 하지만 요거 싸게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요, 뭐 싸게. 중동에서는 그 빨대만 꽂으면 기름 나오는데 셰일 오일은 그 막 암석층에다가 뭐 꽂아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 거를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 싸게 못 만들어요, 이거. 근데 지금 유가까지 폭락해서 지금 셰일 기업들이 전부 다 위험에 빠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홍콩 보안법에 관련해서 요게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그 7월 3일 근데 이 7월 3일이라는 날짜는 크게 신빙성은 없어요. 그냥 제 느낌상. 근데 이게 또 맞으면은 또 대박 나겠지만 느낌상 그래요. 7월 3일날 괜히 큰 폭락할 거. 근데 지금 나스닥 계속 오르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다음 내일 굉장히 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홍콩 H 선물 요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장을 굉장히 많이 편입해둔 종목이고 요게 9,500이 깨진다고 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한테 지금 그 극단적인 상황이
저는 가정을 했지만 진짜 이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세게 들고 좀 싸해요. 그렇죠. 싸합니다. 싸해. 제가 거의 이제 뭐 2달 넘었고 이제 3개월은 좀 안 됐는데 요 사이 동안 곧버스를 외쳤던 정말 정말 새드 투자자. 왜냐면 제가 내린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저도 뭐 크게 뭐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이번에는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어쨌든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5월달 같은 경우나 뭐 6월달 같은 경우는 뭐 재난지원금 빨로 이렇게 조금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제가 그 직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맡고 있는 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다라는 거는 꼭 염두를 해 주시고 투자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그거 외적으로는 뭐 크게 이슈가 되는 뭐 기사거리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치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놓쳤던 뭐 기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제가 뭐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발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잘 안 들리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저도 내일 일을 해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